네, 2차 추경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전 국민 모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 계속되고 있는데 이종근, 최영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5월의 첫날입니다. 이달부터 이 전 국민이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부터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릴레이 기부 선언 이어가고 있지만 통합당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가장 이견을 보였던 이 재원 마련 부분에서 뭐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빠르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면 뭐 이달 13일부터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카드사라든지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계신 분들은 그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신청을 하면 이틀 후에 이제 카드 포인트로 나오고요. 혹시나 이제 그게 불편하시거나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실 분들은 18일 이후부터 각 지역 뭐 주민센터라든지 읍면동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그다음에 그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는데 두 번째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그래픽.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월 18일부터 뭐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아니면 주민센터 아니면 지역 금고은행 이런 곳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받을 수 있다. 다음 그래픽 보겠습니다. 3번 그래픽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카드사나 뭐 연계은행에 신청을 했으면 신청 이틀 뒤, 그래서 13일부터 받을 수 그렇죠. 있다는 신청 거죠. 이틀 11일부터 뒤부터 할 수 이제 있으니까. 충전 포인트를 충전한다는 그렇죠. 뜻에서 빠르면 13일부터, 빠르면 11일 날 13일. 온라인 신청하신 분들은 빠르면 13일부터. 그리고 이것이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이게 혹시나 이제 선착순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몰리실까 봐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로 신청만 하시면 충분히 이거 모두 다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 또 처음에 이렇게 많이 몰리실 것 같아서 지난번 마스크 수급과 같이 오부제를 일단 실시를 합니다. 워낙에 또 급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부제 실시한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늦게 신청한다고 다 떨어질 일은 없고, 하지만 이제 너무 몰리면 또 뭐 주민센터나 은행이나 그렇죠. 뭐 온라인에서도 그리고 또 복잡할 수가 네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부제 시행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논란이 됐던 게 이 바로 재원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발적 기부 지금 3개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3개월간 이제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이 받는 수령을 포기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이제 기부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세액 공제 혜택도 이제 제공을 하고 하는데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재원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다 보니까 나부터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부금 특별법 내용이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기부 동의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신청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기부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급 후에 기부를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신청하러 들어갔는데 나는 애초에 기부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수령하지 않겠다. 기부하는 버튼이 있는 거예요. 기부 클릭하고, 그러니까 3개월 그냥 난 안 받고 기다려서 자동 기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전 기부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신청이 시작되면. 그리고 또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부분 기부도 가능해요. 만약에 4인 이상 가족으로 우리 가구가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25%는 뭐 기부하겠다. 25만 원이잖아요.
부분 금액을 정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40만 원,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 40 네. 받는데 그것도 일부만 기부할 수도 있나요? 20만 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인 가구인데요. 부부예요. 부부가 요새 싸우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기부할래? 아니야, 난 쓸래. 그러면은 반 나눠서 각자. 50% 기부, 50% 수령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필요 없고 다만 정치권 공방, 아까 좀 이 통합당, 야당 쪽이 싸늘한 시선이다. 그러니까 기부는 강요하는 것도 안 되죠. 강요하는 기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제 기부냐, 강제 기부냐 이런 또 이제 비판도 나오는데 아니에요. 기부는 자발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또 기부를 비판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기부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기부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국난 극복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 금모균. 자신들의 이 서랍 금고를 열어서 금을 내놨듯이 이번에는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를 가진 돈으로 대한민국 국민 100%에게 주는 이 돈이지만 일부든 전액이든 나는 버텨보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걸 기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부된 돈도 쓰여요. 근로복지공단이 이 기부된 돈, 신청하지 않은 돈들을 다 모아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실업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국채 발행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여론조사를 해보니 한 17%에서 20% 국민들이 기부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전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우리가 70%만 주기로 했다가 상위 30% 포함해서 100% 주기로 했는데 이 중에 뭐 10%든 20%든 기부가 나온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고 기부를 안 하는 분들은요. 받아서 이걸 3개월 안에 소진해야 됩니다. 아까 용처도 딱 제한돼 있는데 이 쓰는 게 또 나라 살림을 돕는 일이에요. 그렇죠. 받아서 잘 쓰는 것도 이것도 또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데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기 나쁜 방법이 없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부가 강요돼도 안 되지만 기부를 비판하지 말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그 지금 소득 보전도 있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럼요.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뭐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런데 지금 뭐 통합당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SNS에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고 네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걸까요? 정확하게는 곱지 않다기보다는 좀 우려의 목소리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재정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측한 재정 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인지 재단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얘기시죠. 국채라면 국채 발행이 국가의 하나의 어떤 그런 마이너스, 그러니까 국가의 부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 1원이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행정과 입법 양자 간의 예산의 어떤 심의 또는 예산의 집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의 선한 의지에 기대서 국채의 발행을 줄일 수 있다 또는 뭐 그 고정된 어떤 뭐 사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예산 편성은 선한 의지에만 기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공약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실효성 없는 예산 정책이다라는 점에서 사실 설레를 남기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왜냐하면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당도 다 손을 들어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것이냐, 앞으로의 어떤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라고 하나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평론가님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기부를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편가르기가 돼서는 안 된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표가 나온 것을 갖고 모 교수는 뭐 대구는 일본과 함께 가라 뭐 이런 극한 발언을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그 기부 역시 사실은 데이터화가 가능하다. 지금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이 저는 가장 그 편가르기의 대표적인 어떤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남 3구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기부를 하고 또 뭐 강북에서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지역별 데이터를 갖고 편가르기를 하고 가진 자들이 어떻고 안 가진 자들이 어떻고 이런 논의는 전혀 생산성이 없는 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기부 행위도 비난하지 말 것이지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비난받지 않으려면 남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으로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비난받을 건 아니고 또 그리고 강요도 뭐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 국회 해야 할 일 좀 보겠습니다. 뭐 지금 정부 그리고 여당 3차 추경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네. 상황인데, 자 지금 가장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추경안도 있지만 지금 20대 국회 이제 마지막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처리 안 하면 5월 말까지 처리 안 하면 다 법안 폐기되고 맞습니다. 또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그렇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앞서서 뭐 그 인터넷 이제 전문은행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진통을 겪다가 겪었었죠. 이번에 처리가 됐죠. 처리가 됐고 N번방도 그랬고요. 네, 한 번 더 본회의가 열리기는 할 텐데 네. 지금 뭐 법안 10,000건 넘게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저는 폐기가 되겠죠. 한 번 본회의가 열린들 뭐 10,000건 중에서 100건을 처리한다고 해도 9,900건은 폐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10,000건을 또 하루에 처리하면 그게 제대로 된 법안이겠습니까? 안 보고 처리한 거니까 나중에 다 문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 국회를 우리가 최악의 국회라고 부른 건 그나마 마지막에 추경을 통과시켰다. 어쨌든 이게 5월로 넘어갈까 봐 4월 29일 황금 연휴 바로 전날 밤에 열려서 조마조마했는데 자정을 넘겼지만 처리해서 그건 박수 쳐드릴 일이고 할 일을 했다. 또 더불어서 좀 주요 법안들, 주로 민생 측면의 법안들을 일부 통과시켰어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도 4차 산업혁명의 측면에서는 뭐 가야 된다라고 통과가 됐고 자 이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나머지 법안은 전 처리 불가인 것 같고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굵직한 개혁 법안을 좀 다뤄보자. 그래서 이제 개헌이 지금 논의가 됐는데 전 개헌은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요. 20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한번 논의해보자는 불씨를 지피는 예고편으로 보지만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20대 국회가 스스로 최악의 국회임을 자인하고 반성하고 자기 평가를 해서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뜻이라면 국민 소환제 하나는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국민 소환제가 예,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국민 일정 비율이 발의를 하면 소환돼서 잘잘못을 따지고 문제가 있다면 파면하는 대한민국은요. 이 피고용된 사람은 누구나 파면됩니다. 잘못하는 경우죠. 부당한 파면은 또 행정소송을 통해서 복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대통령도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파면이 없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 지나가면 몇 석 여야당이 이렇게 이제 뭐 여대 야소가 됐고 4년은 그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범죄를 저질러서 의원직 상실, 당선 무효형에 되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봅니다만 그 외에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법에 걸려서 유죄 판결된 경우 외에 국회의원 직무를 잘못해서 파면되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죠. 국민들에게 이 권한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이 아니라 4년 내내 일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는구나 또는 앞으로는 하겠구나 하는 것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20대 국회에서 해준다면 적어도 반성의 의미는 굉장히 크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가능성이 낮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뭐 우리 국회의원 분들께서 그 월 1,260만 원 정도 세비를 받죠. 세비를 받더라고요. 이게 또 각종 지원금 같은 거는 좀 제외하고 이제 맞습니다. 입법 보조비 같은 건 제외하고 이제 세비만 그렇게 받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좀 법안이 될 수 있는 한 다 통과가 그 법안 통과시킬 법안은 다 통과가 됐으면 최대한.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상승세 이어가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소폭 하락하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픽 먼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 60.6%가 긍정 그리고 35.4%가 부정 4월 5주차 평가입니다. 각각 그 전주에 비하면은 이제 긍정은 이제 3.1% 포인트 떨어졌고 맞습니다. 부정 평가는 3% 포인트가 올라갔죠. 상승했습니다. 이거 하락 원인 뭘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정당도 함께 사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정당이 훨씬 더 폭이 커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7%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7.4%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7.4% 포인트라면 사실 아까 대통령 지지 긍정 부정 그 수행 평가를 보면 3% 포인트 내외예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면 사실 오차 범위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7%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분석이 필요한 정도의 격차입니다. 근데 보통은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나 또는 이 대통령 뭐 공직자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 기간은 사실 높아요.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대통령 연동돼서
그래서 사실 대통령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원인은 대통령의 수행평가보다는 정당에 대한 최근에 몇 가지에 대한 그러니까 총선 이전에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부산시장에 대한 성추문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인데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원인은 딱 이거예요. 이 평가, 정치 행동에 대한 평가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상대평가였다가 지금부터는 절대평가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당과 여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서로 상대평가를 국민들은 해왔어요. 그래서 이쪽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쪽을 점수 줘야지. 이런 식의 상대평가를 했는데 지금의 총선 비율은 상대평가를 할 수 없는 비율이다. 180석이라면 개헌을 빼놓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의석을 만들어줬거든요. 그 이전에 지방선거 역시 거의 대부분의 의회나 뭐 지방자치단체 의회나 단체장 장까지 다 몰아줬습니다. 지금부터는 야당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당이 조금이라도 뭘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회초리가 들어갈 수 있다. 즉 절대평가로의 시선으로 국민들이 이제 정치를 바라볼 것이다. 이제는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계속 회초리를 맞는 그런 순간만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대통령 그러니까 지지율보다 이제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더 이제 하락한 상황인데 이런 추이에 대해서 지난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사퇴 그리고 이 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의 부실 검증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에 대한 파문이 커지니까 민주당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정숙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보통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 좀 의문인데, 그러니까 검증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 특히 뭐 재산 문제 같은 경우야 이제 그 이후에 불거진 문제겠지만 그 말고 이제 최근에 뭐 나오는 당 정체성과 좀 맞는 인물이냐 뭐 이런 건 그 전에도 있었던 논란일 텐데 왜 이게 안 걸러졌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건 역사적으로 비판해 왔던 게 정수장학회 문제예요. 이건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거는 부일 장학회를 강탈해서 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유화하고 그것을 또 세습까지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회장단의 이름을 올려서 활동을 했고 여러 가지 모호한 대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남동생 차명 의혹 외에 여동생 차명 의혹이 또 나왔는데 이 부분은 경찰이 더불어 시민당에는 확인까지 해준 사실이다. 네. 그럼 이게 20대 총선 때는 걸러지지 않았고 또 이제 이번 총선에 이 후보를 올렸을 때는 민주당은 검증 못했는가? 더불어 시민당 입장은 급박하게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진 과정을 우리가 뻔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올라온 비례 후보는 후순위로 해서 민주당 걸 그대로 받아서 시민당은 넣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럼 검증 과정은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민주당의 이 논평을 들으면 조금 전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 3자 논평이에요. 후보 스스로 사퇴하라. 공천은 누가 했습니까? 공천은 당이 했잖아요. 사퇴는 본인의 책임이다. 사퇴를 시켜야죠. 그럼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언론에다가 논평을 낼 게 아니라 본인을 붙들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죠. 누가? 추천인이. 예를 들면 양정숙 후보가 혼자 당에 와서 전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받아줍니까? 정당이?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있을 거예요. 이력서 들고 가면 다 받아줍니까? 비례 후보의 번호까지 받는다는 건 당내에서 강력한 후견인이 있거나 추천인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정말 이 사람은 정치에 일을 꼭 시켜야 되겠다. 당이 스카웃을 하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정숙 후보를 추천한 당내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소통을 해야죠. 지금 당신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 당도 위험하고 당신도 문제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선관위 유권 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선례로 당선 무효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검토에 들어가겠죠. 고발 조치도 됐죠.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른 당의 의원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제명을 했으니까 무소속 당선인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건 맞는데 본인은 뭐라 그래요? 더불어시민당은 그냥 내가 절차상 들어와 있었던 거고 난 민주당이 공천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양정숙 당선인의 이야기예요. 그럼 뭘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해야지. 본인을 붙들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퇴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언론에 대고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럼 이 책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후폭풍이 큽니다. 저는 아까 지지율 보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주 지지율은 65% 정도 나와야 맞아요. 코로나19가 국내 제로가 나왔어요. 방역이 총선, 부활절 대성공을 했어요, 현재. 황금 연휴에 이제 경계를 우리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풀기로 됐어요. 국회가 통과시켜줬지만 올라가거든요. 그럼 지금 3%포인트 빠진 게 아니라 당하고 비슷하게 5%에서 7%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올라갈 부분까지 떨어진 겁니다. 왜? 지금 이 공천 문제 하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 하나, 또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는 이제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미리 알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기에 잘라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아주 불필요한 개인적인 일탈과 비위 문제가 또 얼룩지면서 국정 수행이라든가 혹은 정당의 앞으로의 개혁. 5월 7일이면 지금 또 원내대표 새로 선출하잖아요. 21대를 멋있게 출범해야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좀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뭐 양정숙 당선인 논란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애초 시작은 이제 재산 문제,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 증식 과정에서 편법을 했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 총선에서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 공천 받지 못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민 최고위원 인터뷰했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연유와 과정을 더 깊게 파고들어서 이제 살펴봤어야 됐는데 서면으로 냈던 그 소명 자료라든지 재산 보유 현황에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게 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뭐 본인의 명의로 회복했다든지 뭐 이런 게 다 드러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뭐 또는 상속 등등등의 이유로 보유 부동산의 숫자와 가치가 높아졌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방금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 뭐 좀 가볍게 봤던 것 같다. 뭐 검증 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니까 뭐 그냥 부동산 가격 상승, 상속 등의 이유로 가치가 높아졌다 이렇게 봤던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제 내세우는 가치에 의하면 지나치게 부동산 이제 불로소득이 늘어난 것도 약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데 당 입장에서는 거기다 이번에는 뭐 탈법이라던가 각종 그런 편법을 이용하면서 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비례대표 공천 통과한 걸 보면 뭐 든든한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건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를 나가게 된 이유가 이분이 무슨 불법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작구의 흑석동의 그 상가를 지금까지 김의겸 대변인의 어떤 뭐 그 이 기자 생활할 때 그 어떤 칼럼이라든지 또는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변인으로서 이야기했던 그 상황과 사실은 매치되지 않는다 정도이지 그것이 불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청와대도 나갔고요. 또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군산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그 이 공천 시장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그리고 그것이 불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온갖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열린민주당으로 다시 뭐 공천을 신청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사실상 명의 도용이라는 물론 뭐 의혹입니다. 뭐 아직 수사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동생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근데 난 뭐 사실 양도소득세 낸 적도 없고 나 이름을 내가 고분고분해서 누나가 가져갔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미 했거든요. 이건 녹취록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사실 의혹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사실 박주민 최고위원의 표현도 사실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43억 원, 그 4년 동안 43억 원인데 그 3년이 이 정권 내에서, 이 정부 내에서의 3년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분으로 이렇게 증식을 시켜줬다라고 자인을 하는 건데 그것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문제는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았으면 4년 전에 그렇게 19번을 받았던 분이 또다시 15번을 받을 것이며 뭐 이 지금 정수장학회 문제 또 진경준 전 검사장 그 변호인 논란도 다 드러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을 이름을 빌려줬다. 1차 변론에 뭐 이름만이 아니라 직접 변론하셨구만요. 뭐 다 드러났지만 이런 식의 것들을 전부 다 눈 감아줄 수 있느냐? 한두 가지는 그럴 수 있지만 한두 가지는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정도라면 누군가가 정말 추천하고 추천인이 밀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라는 의혹을 지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거는 민주당에서 더 밝혀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뭐 사퇴를 어떻게 보면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이 계속 이제 뭐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선택할지 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자 그런가 하면 그 개헌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총선 전에 이미 발의가 된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개헌 발안제인데 이게 그래픽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기존 헌법에 하나 추가한 겁니다. 뭐냐면 이제 10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렇죠. 그러면 개헌안을 낼 수 있다. 그런다고 뭐 바로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국회에서 개헌안이 국회에 다룬다. 올라가면 네. 국회에서 기존과 똑같이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맞습니다. 헌법을 바꿀 수 있다. 네. 이 내용인데 이게 사실 그 제가 보니까 뭐 총선 뒤에 갑자기 뭐 민주당에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3월에 그러니까 이 법이 올라왔고 네. 이 법 과정에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의 뭐 네. 김무성 전 그 대표라던가 뭐 이런 분들의 동의했어요. 동의가 다 네네.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같이 동의하는 법안이 많죠. 이건 우리나라의 뭐 권력 구조를 좀 바꾸는데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당한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엔 정당한 것 같아요. 다만 딱 하나 이게 100만 명 정도가 바람직하냐 아니냐. 더 많아야 되느냐 더 적어야 되느냐. 요새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청와대에 한 2, 30만 명, 한 80만 명까지도 이제 동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100만 명은 분명히 적은 수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온라인으로 여론 조성이 잘 되다 보니까 100만 명이 또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에요. 그럼 이 국민들이 개헌하자라고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것은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헌 방식은 두 개였어요. 국회에서 올리는 거, 개헌안을.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보내는 거.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안 돼서 이 개헌 발의안을 국회에 보냈어요. 폐기됐습니다. 안 다뤘으니까.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지난 대선 때 5명의 후보 모두 다 개헌을 공약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이 개헌 국민투표를 언제 하자 그랬냐면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함께 하자 그랬는데 이때는 야당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입니다. 참패했고 6.12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때 개헌하면 정부안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미뤘어요. 하긴 하는데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올 연말에 하자. 2018년 연말로 미뤘는데 당내 상황 때문에 지금 다 어그러진 거죠. 개헌을 하긴 해야 됩니다. 87년 지금 헌법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다 하자고 하는데 핵심은 권력 구조에 대해서 여야 또는 의원들 간에도 입장차가 달라요. 대통령 중심제로 가되 중임제로 가자이냐 아니면 이제 두 가지 제도를 병합한 의원 집정부제로 가자냐 아니면 아예 의원 내각제로 가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헌을 다루기 위해서 전 국민 발안은 개헌 지금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을 참여시키자는 것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국회 상황이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 지금 아까 예고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고편 너무 길게 얘기하면 본편이 재미가 없어지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사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이견이 그렇죠. 있을지언정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공감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제 지금 그 야당이라던가 보수 언론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건 안 된다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렇게 국가의 근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장 경제 뭐 체제를 좀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개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지난번 총선 때 보수 우파 쪽에서 주장했던 건 바로 만약에 우리가 이 총선에서 참패를 하면 우리라는 게 이제 이쪽 보수 우파에서 참패를 하면 개헌이 될 것이다. 개헌 드라이브가 될 텐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또 민노총이 주장하는 부분들 몇 가지 이런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부분을 흔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국민 발안제도 사실 100만 말씀하셨지만 100만이 많으면 많지만 사실 100만이라는 것이 민주노총만 뭐 조합원을 얘기하더라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100만 명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이 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물론 뭐 숫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지금 같은 분파 정치, 진영 정치, 뭐 아니면 도 정치,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 우리는 무조건 옳다. 이런 진영 정치가 있을 때는 사실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100만 명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이 서로 간에 개헌안만 이렇게 이 발의하고 그거 심의하는데도 4년을 다 보내는 그런 사회가 될 그런 그 정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지금은 좀 상처를 치유하는 것, 진영 정치를 뛰어넘는 분파 정치를 뛰어넘는 그런 과정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개헌안은 너무 좀 위험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집권 후반기에 개헌안이 올라와서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모든 어떤 개헌안은 통례상 그러니까 그 집권 초기에 가능하다. 집권 초기에는 이 집권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하려다가 이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4년 중임제, 그러니까 권력제 개편, 권력제도를 갖고 아직도 이견이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사실 권력 분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여당 쪽에서는 4년 중임제를 통해서 사실은 권력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책임 정치, 그러니까 5년 단임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어떤 부분이 많아서 책임 정치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이 권력제도라는 사실상 이 블랙홀로 빠져들게 되면 국정 사실 운영에도 약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개헌안은 좀 미뤄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아주 스피디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 뭐 신변에 이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향산에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향산 진료소는 보건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상으로 이상이 없다,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는 계속 일관되게 특이사항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공개활동하지 않는 배경으로 코로나19를 꼽고 있습니다. 뭐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는 2주인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가 3주다. 지금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게 20일. 인데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 아주 지금 뭐 이제 곧 모습을 뭐 드러내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뭐 이런 관측도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전용기는 평양 비행장에 그냥 있고요. 순항에. 그리고 이제 전용 열차는 원산에 있고 원산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북한 동향을 아는 분들은 기만전술일 수 있다. 반드시 원산에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전용 열차 위성 사진도 38로스가 공개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대목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제가 좀 신뢰를 주고 싶은 부분은 이 특이 동향이 없다. 북한처럼 이 하나의 이 최고 지도자가 전체를 틀어지고 통제하는 체제, 1인 독재 체제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지도자가 유고되고 한 달 가까이 20일 동안 의사결정하지 않는데 체제가 돌아갈까요? 그런 면에서 그럼 숨어서 안에서는 뭔가 이제 업무 지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건 휴민트는 약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정부도 모르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알면 먼저 뭔가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은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호 정보, 그러니까 통신 정보들을 분석해 보니까 보통 이 정도의 사태가 벌어지면 북한 군의 통신량이 급증하거나 지도자가 유고됐다. 아니면 아주 조용해지거나 무슨 일이지? 조용해지거나. 근데 그냥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통상 평소와 같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지도자는 건재하다고 추정해도 무방하다. 거기에 이제 전 신뢰를 주고요. 나머지 설들은 너무 많은데 일본 주간지에 실린 설은 옆에서 본 듯 수술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전 이런 게 위험한 거다. 가짜 뉴스는.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소설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지 말자. 그래서 지금 적어도 사망설부터 뭐 건재설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그럼 정부 입장에 신뢰를 두되 혹시 만에 하나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요. 과거에 김일성 뭐 사망 시나 김정일 사망 시에도 우리 정부가 그렇게 미리 빨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우리가 기다리고 차분한 일상을 유지하면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 국회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먼저 지금 그래픽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CNN과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 내용 뭐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면 뭐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이 김병기 뭐 태영호 설전이 이어졌는데 네. 자, 지금 이 그래픽이죠. 그래서 북한이 뭐 수시로 다른 열차를 이제 전용 열차를 다른 지역에 보낸 바가 있는 만큼 기만 전술이라는 거죠. 교란 작전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고 자 아까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짧게. 자, 탈북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두 가지의 표현에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하나는 이쪽 진보 쪽에서는 변절자다, 배신자다, 북한 정권을 배신하고 왔다 이런 표현들. 임수경 의원이 2012년도에 변절자라고 표현해서 탈북자를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는 보수 우파 쪽에서는 스파이다. 너 아직도 이 저기 안 했지, 변절 안 해, 그러니까 변심 안 했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이 표현 때문에 또 마음을 다쳐하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정치적 올바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 운운했던 건 이미 우리는 국민들이 선택한 유권자들이 선택했잖아요. 국회의원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분에 대해서 스파이 운운하는 건 굉장히 혐오 발언에 가깝다. 헤이트 스피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발언에 대해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는 금기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